대한민국 수원시에 있는 소방재난본부 건물 앞 소방본부 주변에는 수십 명의 한국인 소방대원들이 평화롭게 장비를 점검하거나 훈련을 받고 있지만 어째서인지 한 외국인 여성은 그것을 굉장히 흥미롭다는 듯 쳐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소방대원이 다가와 외국인 여성에게 무엇인가 필요하냐고 말을 건네자 이내 외국인 여성은 무언가 깜빡한 듯 가방에서 쪽지를 꺼내 한국인 소방대원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소방본부 건물 안에서 방금 소방작업을 마치고 온 듯 얼굴에 재가 묻은 한 남성이 달려나오게 되고 외국인 여성은 그것을 보자마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의 국가 중 하나인 룩셈부르크의 왕실 가문에서 태어난 에립스라고 합니다. 룩셈부르크에는 수많은 왕실 가문이 존재하고 있지만 현재의 시간까지 남아서 가문을 이어가고 있는 왕실은 그다지 많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에 이제는 룩셈부르크에서 왕실 가문의 사람을 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데요. 물론 TV에 나오는 왕실 가문처럼 유명한 것은 아니지만 저 또한 어렸을 때부터 룩셈부르크의 6대 왕실 가문 중 한 곳에서 태어난 공주였고 수많은 대접을 받으며 수십 년의 세월을 룩셈부르크에서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문의 사람들 중 저와 오빠는 한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이제 룩셈부르크 왕실 가문이라는 족보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태어난 왕실은 수많은 요리사와 비서분 그리고 수행기사분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꽤 유명한 룩셈부르크의 왕실 가문이었습니다. 물론 영국의 왕실 가문처럼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한 것은 아니지만 룩셈부르크라는 작은 나라에서 왕실을 유지하는 가문은 매우 소수이기에 가문의 전통과 왕실을 이어가는 것은 가문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일이죠. 특히나 여자의 성별을 가지고 공주로 태어난 저와 달리 왕자로 태어난 저희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왕실 가문의 후계자 수업을 받아왔습니다. 지금에서야 현대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옷도 편한 것을 입고 디지털화된 도시 발전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왕실 가문은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답답한 분위기에 온종일 알 수 없는 전통과 지식을 공부하듯이 외워야 하는 감옥이나 다름없는 집안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죠. 특히 왕자로 태어나 10살이 되기도 전부터 왕실 수업을 받아오던 저희 오빠 애덤은 이러한 왕실 가문이라는 것에 치를 떨며 고통스러워했고 매일 밤 제 방에 몰래 찾아와 어른이 되면 함께 왕실을 도망치자는 꿈을 계획할 정도로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드레스를 입는 법을 배우고 하인들을 대하는 법을 배워오던 저 또한 이러한 오빠의 말에 동의하며 답답한 왕실 가문에서 태어난 것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왕실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룩셈부르크의 학교마저 다닐 수 없었던 저와 오빠는 왕실 가문의 아이들만 모이는 또 다른 시설에서 평범한 공부가 아닌 모든 부모님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왕실을 이어가기 위한 각종 전통을 먼저 배워나갔고 사실상 친구도 한 명 존재하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생활이 제가 20대가 될 때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부모님께서는 저와 오빠가 20대가 되자마자 왕실 가문의 정략 결혼을 해야 한다며 얼굴도 모르는 다른 왕가의 사람들과 식사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주셨지만 오빠는 성인이 되자 자신은 더는 왕실 가문으로서는 살지 않겠다면서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룩셈부르크는 매우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마음을 먹고 오빠를 찾는다면 찾기 쉬웠지만 부모님께서도 왕실을 모욕하는 오빠와는 더는 함께할 수 없다며 족보를 정리하셨고 그날 이후 오빠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밖에서 저를 만날 뿐 부모님과는 전혀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점점 왕실 가문이라는 것에 적응해 나가며 그에 맞는 품위 있는 생활도 즐기며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었죠. 어렸을 때에는 몰랐던 왕실 가문이기에 가능한 장점들이 여자인 저로서는 행복했던 것들이 많았고 특히나 품격 있고 예쁜 드레스들을 매일 입을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은 제가 왕실을 떠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많은 나라를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룩셈부르크라는 나라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뛰어난 선진국인 것처럼 느껴졌고 그러한 나라에서 왕실의 공주로 태어난 저는 굳이 오빠처럼 왕실 가문을 벗어날 이유가 더더욱 없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오빠는 저에게 이상한 소리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외부에서 저를 만날 때마다 룩셈부르크라는 나라 자체는 선진국이 전혀 아니고 그것에 맞춰 왕실이 지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후진국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면서 룩셈부르크라는 나라를 떠나서 살면 더 자유롭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오빠는 왕실 가문을 떠나자마자 룩셈부르크의 한 한식당에 취직해 그곳의 한인타운 한국인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룩셈부르크가 최고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저로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오빠가 참 한심스러워 보였고 곧이어 저희 어머니에게도 오빠가 요즘 룩셈부르크의 한국인들과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는 말과 함께 후계자에서 오빠의 이름을 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한 발언까지 내뱉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조금씩 현대화 가문으로 변하고 있던 저희 왕실에서는 다음 후계자를 뽑고 그것에 맞는 재산 상속들이나 건물의 상속을 정리하는 중이었는데 저로서는 오빠가 없는 것이 저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더 컸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오빠는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만날 때마다 같이 한국으로 가자고 끊임없는 설득을 했고 심지어 나중에는 자신의 한국인 친구들까지 데려와 저에게 한국의 길거리나 거주지들을 보여주면서 지금의 답답한 왕실 가문을 떠나면 더욱 자유로운 생활이 펼쳐진다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로서는 1인당 소득이 꽤 높은 나라인 룩셈부르크가 왜 한국보다 후진국이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결국 오빠의 말을 무시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오빠를 만나는 시간마저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인생을 뒤바꾼 하나의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외부의 친구들과 함께 쇼핑을 하고 수행기사 아저씨와 함께 돌아오던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수화기 너머에는 저희 집을 관리해주시는 정원사분께서 정원의 관리 도중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가 목조 건물의 부지 전체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다급한 전화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그곳에 있던 비서분도 전화를 받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었죠. 저는 너무 당황해서 기사분께 빨리 집을 가달라고 했고 집과 점점 가까워질수록 무언가 타는 듯한 냄새가 차 안으로 들어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마침내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에는 다가갈 수조차 없는 화재가 집 전체에 옮겨붙은 상황이었고 집 내부에서 근무하시던 요리사분과 비서분들까지 집 밖으로 도망치는 것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고 저는 곧바로 소방시설에 전화를 걸어 당장 이쪽으로 와달라고 했지만 그때부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시작되었어요. 룩셈부르크의 소방대에서는 저에게 지금 당장은 출동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곧바로 출동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특히나 왕실 부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며 1초가 다급한 그 순간이 맞는지조차 의심이 될 정도의 헛소리들을 쏟아내더군요. 저는 사람들이 위험하다며 지금 당장 와달라 했지만 룩셈부르크 소방대에서는 출동 승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과 특히나 지금은 출동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일단은 불이 나고 있는 장소를 피하라는 정말 소방시설이 맞는지 황당할 정도의 답변만 진행해 나갔습니다. 마음이 다급했던 저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도와달라고 했고 약 5분 뒤 오빠는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왕실 가문의 주택 근처에 도착하게 되었죠. 불이 번지지 않은 곳에서 비서분들과 함께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아 나선 오빠는 다행스럽게도 한국인 친구들의 도움으로 주택 뒤편에 있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화재의 가스 때문인지 어머니와 아버지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고 곧바로 오빠의 자동차를 이용해 병원에 도착했지만 이미 상황은 수습할 수 없는 상태로까지 번진 뒤였죠. 의사분께서는 이미 너무 많은 화재 현장 노출로 꽤 많은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생존은 할 수 있겠으나 각종 실명이나 후각을 잃는 다른 증상들이 부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지금 당장으로서는 화재의 가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그동안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이고 살기 좋은 룩셈부르크라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끝까지 오지 않는 소방대원들의 모습에서 저는 룩셈부르크의 행정에 큰 분노를 하게 되었고 쓰러져 있는 어머니의 손을 감싸주며 엄청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의식을 차리지 못하신 부모님을 대신해
왕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가지고 있던 재산 대부분을 정리하고 그저 평범한 룩셈부르크의 시민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건물과 재산을 잃었고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 저는 왕실이라는 벽이 허물어지자 룩셈부르크가 너무나 살기 불편하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었죠. 일반적인 시민이 살고 있던 곳에는 일상적인 도둑질과 범죄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었고 특히 제가 겪은 소방시설이나 병원처럼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편의시설들을 이용하는 것에 너무나 느린 룩셈부르크의 행정은 지금 생각해도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국민을 지켜주는 것에서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버지는 약 일주일 뒤 의식을 차리셨고 저는 의식을 차린 아버지가 조금 진정되자마자 룩셈부르크를 떠나자는 제안을 드리게 되었죠.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룩셈부르크의 왕실로 태어난 것이 큰 축복이라는 말과 함께 룩셈부르크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면서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셨고 저는 더 이상은 대화가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저 집에서 사람도 만나지 않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겪은 이후 오빠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한 통의 편지를 남기고는 한국이라는 나라로 무작정 떠나버렸고 저에게 함께 가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지만 의식을 차리지 못한 어머니를 두고는 룩셈부르크를 떠날 수가 없더군요. 한국으로 떠나고 약 2개월 뒤 오빠는 자신이 룩셈부르크에서 겪었던 일을 통해 한국의 소방관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충격적인 말과 함께 자신이 시험에 합격하면 그때 한국으로 찾아오라는 한 통의 주소를 전화로 말해주었고 저는 그것을 기록해두고 있었죠. 아버지가 의식을 차리시고 약 1개월 뒤 어머니도 의식을 차리셨지만 그날의 화재 사건으로 어머니는 말을 어눌하게 하는 실어증 증상을 겪고 있었기에 저희 왕실 자체는 완전히 망해버린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오빠가 한국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갔는데 같이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계속 말을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한국이라는 후진국의 나라는 정말 처음 듣는다며 자신의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절대 룩셈부르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셨죠. 그렇게 저는 약 3년이라는 시간을 우울증에 빠져보내게 되었고 언제 올지 모르는 오빠의 합격 소식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한국에서 무엇이라도 성과를 이룬 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간다면 이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약 3년이 지난 어느 날 오빠는 자신이 한국에서 꿈을 이뤘다는 말과 함께 당장 부모님을 어떻게든 데리고 한국으로 오라는 말을 전해주었고 저는 오빠가 한국에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거짓말을 한 뒤 아버지와 어머니를 데리고 한국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국 공항에는 저희와 같은 왕실 가문을 노리는 도둑들이 많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시며 끝까지 가기 싫어하셨지만 저는 오빠가 돈을 갚지 못해 룩셈부르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계속 아버지를 설득해 끝끝내 힘든 시간을 거쳐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신 아버지께서는 갑자기 말이 없어지시더니 무언가 신기하신 듯 주변을 계속 둘러보는 이상행동을 보이시더군요. 저도 처음 와보는 곳이었지만 한 나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국제공항은 룩셈부르크의 공항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크기였고 그 안에는 수많은 외국인과 한국인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한국의 공항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상세 주소를 전달받은 저는 또다시 수시간이 걸려 기차와 버스를 타고 한 소방시설처럼 보이는 건물의 앞에 도착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한국의 소방시설은 룩셈부르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부에는 곧바로 출동할 수 있게 정말 많은 소방차가 이미 대기 중이었고 그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한국인 소방대원들이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는 복장을 갖춘 채 꼼꼼히 소방차를 점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룩셈부르크에서의 화재 사고로 큰 사고를 겪으신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자마자 지금 이곳의 한국인 소방관들은 언제라도 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냐며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물어보셨고 저 또한 아마 그런 것 같다며 신기한 표정으로 답변을 해드렸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엄청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자 제 눈앞에 있던 소방관분들이 정말 1초도 되지 않는 시간 만에 수십 대의 소방차들과 함께 사라져버리더군요. 그리고 역시나 그것을 본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룩셈부르크에서의 소방관분들은 제가 신고 전화를 걸었을 때만 하더라도 문서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만 하며 출동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아무런 조건의 확인 없이 엄청난 수의 소방차와 소방장비를 가지고 출동을 하던 한국의 소방시설은 그 자체만으로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한 외국인이 소방시설 건물에서 나오더니 소방차가 아닌 응급차를 타고 현장으로 떠나는 것이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것은 한눈에 보아도 저희 오빠였습니다. 오빠는 땀을 흘리며 응급차를 타러 가던 중 저희 가족을 발견했고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면서 곧바로 응급차를 타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방금 너희 오빠 아니니? 라는 말을 반복하셨고 한국이 왜 선진국인지 이제서야 이해하셨다는 말과 함께 그만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마셨죠. 룩셈부르크의 소방 절차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던 저희 가족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그러한 국민을 소중히 여기는 시스템과 신속한 소방시설이 천국과 다름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3시간 뒤 다시 오빠를 만나게 된 저희 가족은 외국인 이민조건 때문에 소방관이 아닌 한국의 응급구조사로 일하고 있다는 오빠의 말에 더욱 더 충격을 받게 되었죠. 그 후 오빠와 함께 수원이라는 도시를 돌아다니며 한국을 구경하신 아버지께서는 한국의 길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신기해하셨고 특히 룩셈부르크와 달리 도시 근처에 공원이 매우 많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라시더군요.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오빠와 다시 재회하게 된 저희 가족은 그날부터 약 2주일의 기간 동안 룩셈부르크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 여행을 즐겼고 룩셈부르크가 만약 한국과 같은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면 어머니의 실어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라며 아버지는 매일 밤 한국 호텔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약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완전한 한국으로의 이민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 또한 오빠를 따라 한국의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한 여러 조건을 준비하고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이제는 저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시게 되면서 세계 최고의 나라는 바로 선진국 한국이라는 말을 룩셈부르크의 지인들에게 마치 한국의 홍보대사인 것처럼 얘기를 해주고 계시죠. 뒤늦게나마 한국에서 시작하게 된 제2의 인생이 너무나 감사한 지금 외국인 응급구조사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희 오빠에게도 더욱 고마움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